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의 챕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대하는 일반 이 PC에도 수없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내장되어 있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쇼핑몰을, 그 다음에 게임들,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집합, 그 결합으로 해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원래 애초에 기대했고 생각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거나 또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대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러한 것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지향하는 바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어떻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며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정리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그 분류하는 그 패턴이 다르고 합니다만, 오늘은 이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그 방법은 저희가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ISO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명세, 다시 말해서 매뉴얼, 사양서, 고객이 제시하는 어떤 그 요건 정의서, 이러한 것들, 그 다큐멘트 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스는 보지 않고 다큐멘트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가 이상 없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제시한 사양대로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고 해서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블랙박스 테스트에도 치명적인 어떤 그 결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불충분한 부분들이. 소스 코드상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명세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세를 보고서 그대로 동작을 해보는 거죠. 이 기능이 이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DB에 이런 식으로 CRUD가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화면이 정해진 룰대로 GUI 표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명세를 보면서 테스팅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스 코드는 보지 않고 하는 것이 블랙박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이 최적화되어져 있는지, 모듈 구성이 또는 DB 핸들링이 정말로 아주 잘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요소로 방법론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명세를 보지 않고 코드를 보면서 하는 테스트를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현되어져
기능들을 가지고서 내부 모듈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죠.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이 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 뭐 이렇게 선박 관련된 소프트웨어, 항공, 의료 이렇게 어떤 펄스가 났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들은 필히 이 화이트박스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이 어떤 그 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화이트박스를 통과해야만이 실질적으로서 제품의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그 핵심 모듈들 또는 그 주요 모듈들 구성의 어떤 그 정제성, 그 다음에 체계성, 일련성 이러한 것들을 보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고요.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테스트에 있어서 상호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먼저 블랙박스 테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흐름과 구현되어져 있는 여부,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 여부들을 파악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정말로 그 솔루션, 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듈들에 대해서는 실제 소스까지 열어서 검증을 하는 어떤 그러한 두 가지 패턴을 병행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패턴을 병행을 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다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이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분류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럼 테스트의 진행 절차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테스트 진행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분석 설계 과정, 앞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이 제시한 요건들을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 설계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코딩, 개발을 하고 그 코딩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테스팅을 하는 그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그 방법론으로 말하는 부분들은 그 각각의 세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 그 분야에 각각의 굉장히 그 아주 미세하게 많은 세부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석 설계 과정에서는 테스트 플랜을 작성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케이스를 작성하고요. 분석 설계를 보고서 요건 정의서를 보고서 자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 어떤 일정으로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그 플랜을 하에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을 해내죠. 완벽한 테스트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해내고 추출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일일이 다 해보는 겁니다. 차차 앞으로 여러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스트는 모든 경우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화 툴들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그냥 그 웹상의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그다음에 가전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에 되어 있는 이런 인베디드성 소프트웨어들을 진단할 때는 단순하게 경험과 노하우만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테스트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동화 툴을 쓰게 됩니다. 이 자동화 툴에 대한 것들은 금후에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 설계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 플랜을 잡고 시나리오를 뽑고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해내고 이것들을 추출해낸 걸 가지고서 코딩하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그 단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유닛 테스트를 하는 거죠. 개발이 한 모듈이 끝났을 때마다 그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또 모듈 간의 그 연계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결합 테스트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개발하고 그 테스트는 병행해서 동시 진행은 아닙니다만 개발이 조금 더 앞서서 나가고 한 템포 늦춰서 테스터들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테스팅 방법론의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팅도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테스트,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설치 테스트, 그 다음에 퍼포먼스 테스트, 또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다양한 또 테스트 방법론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의 적용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의 적용 모델은 이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테스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ISO에서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ISO IECG 9126 모델에 보면은 국제 품질 지표가 있는데요. 내부 품질 지표와 외부 품질 지표로 나눕니다. 내부 품질 지표는 21개의 내부 품질 지표가 있어요. 뭐 적합성, 정합성, 보안성, 뭐 성숙성, 이해성, 학습성, 운용성, 여러 가지 21개의 아주 세분화된 품질 지표가 있고, 그 위에 외부 품질 지표 6개의 외부 품질 지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성, 기능적으로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신뢰성,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상 없이 동작한다는 걸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성, 그리고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말씀만 들어도 알겠죠. 이식성. 어떠한 운영체계에서도 이상 없이 기대했던 바대로 시스템이 동작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유지보수성. 이상 없이 동작하더라도 그 후에 그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고도화 작업들, 소프트웨어 가감이 일어나죠. 그러할 때에 체계적으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는 유지보수성. 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외부 품질 지표라고 하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테스팅 업계들은 이러한 내외부 품질 지표를 가지고서 테스팅을 합니다. 테스팅을 실제로 이렇게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가 크고 리스크가 큰 분야에 집중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6개의 외부 품질 지표 중에서 우리는 뭐 기능성하고 사용성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또는 고객이 거꾸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의 니즈와 그 솔루션의 특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테스트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맨 처음에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죠. 테스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드롭다운 해가지고 테스트 설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된 걸 가지고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버그가 나오기도 하고 이슈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버그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처리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던가 지금 당장은 버그는 아니지만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잠재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결함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라고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버그나 이슈를 계속적으로 개발자라던가 프로젝트 매니저 를 해서 그쪽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버그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 픽스를 하고 또 이슈로 대두가 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것들은 다시 한번 그 테스터 쪽으로 테스팅을 하는 전담 조직 쪽으로 토스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상 없이 이제 버그가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클로징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기대하는 만큼의 테스트 품질이 확보될 때까지 그러는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테스트를 해서 토스를 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은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결과 보고를 합니다. 결과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레포팅을 하죠. 이러한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들을 이제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는 테스트 설계 기법을 갖다가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 그거를 정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을 고객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 구현이라고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넘겨받아야 될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테스트 대상되는 솔루션이라든가 제품의 완벽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참조해야 될 자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받고, 그리고 테스트 실행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는 그냥 테스트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 환경을 먼저 구축하죠. 그 솔루션의 특성에 맞게끔. OS는 어떤 OS에서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어떤 브라우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그거에 맞는 다양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되는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받아서 포팅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테스팅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고 레포트를 하는 뭐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분석을 할 때는 그 측정 결과들을, 지금까지 테스트한 측정 결과들을 분석을 나름대로 합니다. 이 역시 이제 방법론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정해진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내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결함을 추적을 하고 또 픽스를 시키고 그걸 수정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또 그 세부적인 체계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테스터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자들하고 아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QA 업무, 그러니까 테스팅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를 페이스별로 그리고 포지션별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랑 같이 봐야지 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크게 이제 그 페이스를 개발 프로세스,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두 개로 나누고, 각각의 요구사항 분석,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 요구사항 분석 단계,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코딩을 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 그 다음에 검토 단계,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의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 작업들과 거기에서 수반되어지는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구사항 분석한 다음에는 그 유즈 케이스 모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석 설계가 끝나면은 각종 설계 다큐멘트들과 함께 기능 정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될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갖다가 분석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구사항 조금 더 드롭다운된, 좀 더 구체화된 분석 설계서하고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오고, DB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기능 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 구성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ERD도 그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개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각각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이라고 하면은, 테스트에서는 처음에 그 분석 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출물들이 이제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서,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케이스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 모델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부 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별도로 조만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포지션별로 이렇게 수행 절차가 있는데, 이 포지션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고객사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고객사가 있고, 또 규모가 큰
같은 경우, 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그 개발 협력사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그렇죠. 대형 SI가 될 수 있고 중견 SI가 될 수 있는데 고객사의 각종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개발을 해주는 그러한 개발 협력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그러한 것들을 검증을 하고 테스팅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그다음에 개발 방법론들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방법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제한되고 있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 다들 좋은 방법론들이죠. 좋은 방법론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좋은 방법론들을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테스트를 우리가 가볍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원하는 사상대로, 거기서 주장하는 어떤 그 사양대로 실제로 프로젝트가 가고 있고 그렇게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으며 개발되어져 있는지는 결국은 누군가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소프트 테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사가 할 역할, 그 다음에 수행 업체가 할, 그러니까 그 개발 협력사가 할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테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그 페이스별 수행 절차와 같이 엮어서 별도의 세미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이쪽 소프트도 생명주기가 라이프 사이클이 이쪽에 소프트 품질 관리 이쪽에도 결함의 생명주기 관리, 그 다음에 이슈의 생명주기 관리가 있는데, 이 생명주기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의 생명주기는 맨 처음에 결함이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결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테스터는 그 결함을 사전에 정의된 양식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다시 말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 또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는 테스터들에 의해서 보고된 그 내용을 보고서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개발자한테 그 모듈을 개발한 사람한테 할당을 할지, 아니면은 요것은 우리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그 오류라고 봐서 R&D 차원으로 넘길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프로젝트 리더가 판단을 해서 분배를 하게 되고, 그 개발자 또는 R&D 조직에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결함을 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버그를 픽스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함의 확인이라고 해서 결함이 수정되었으면은 이것을 개발자 선에서 결함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매니저라든가 테스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이상 없이 고쳐졌는지를 보는, 확인하는 결함 확인의 과정이 있고, 결함을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이상 없이 잘, 이쁘게, 대응이 됐더라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결함을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종료되지 않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버그가 픽스가 됐지만 유사한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에 또 영향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들을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버그가 발견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만족할 만큼의 기대치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을 결함의 생명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슈의 생명주기, 이것도 뭐 거의 같습니다. 결함이냐 이슈냐, 그거 성격만 다를 뿐이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함은 명시적인 결함, 요구되어져 있는 사양대로 개발되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결함이라고 했고, 이슈는 결함은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프로세스상으로 분명히 꼬여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앞으로
어떤 뻑으로 또는 결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슈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슈라고 하는데 이슈의 생명 주기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슈를 먼저 발견하죠. 자료를 보고서 또는 그 설계 문서를 보고서 불분명한 표현들이 사실 많죠. 고객은 전문 업체한테 어떤 발주를 할 때 그 전문 레퍼런스라던가 실적들 또 역량을 믿고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큐멘테이션화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쑥떡같이 가르쳐주면 찰떡같이 알아듣겠지 하고서 적당하게 표현을 하고 또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있어서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사양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이슈화 드러내서 그 사양을 확대시키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심정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들이 있죠. 그걸 자꾸 이슈화하게 되면 고객들이 봤을 때, 그러네. 그것도 좀 해야 되겠네. 하면 자꾸 이제 볼륨이 커지거든요. 이미 금액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인력도 정해져 있어서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자꾸 들춰내서 일이 커지는 것들을, 수행업체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 같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는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앞으로 남고 또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러한 장사가 되는 것과 같은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100원어치의 리소스를 들여서 이거 하면은 한 20원 남겠네 했는데 나중에는 120, 30원의 어떤 리소스가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이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 가동률을 높여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회사 수익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끝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상에서 오늘 현재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슈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이슈 생명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슈를 발견해서 이슈를 분배하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슈를 검증을 하고 이슈를 확인을 해서 이거는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현재 사양 그대로 괜찮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클로징을 하고 그다음에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프로세스를 설계를 다시 했는데 그 설계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공통 모듈도 바꿔야 되고 DB도 바꿔야 되고 추가를 해야 되거나 필드가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전에 미처 예견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결함을 재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슈도 재분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클로즈 될 때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이슈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좀 평이한 말씀을 통해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했습니다만 점차 조금 재미있는 과정들을 좀 특화된 그런 챕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고 어떠한 테스트 어떤 그 진행 절차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며 자동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시간에는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